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26강에서는 우리 은하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27강에서는 우리 은하의 나선 구조와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선 구조부터 살펴볼 건데요. 근데 나선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21cm 수소선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21cm 수소선을 이용해서 우리 은하의 나선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보면요. 양성자와 전자의 스핀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성자와 전자의 스핀 방향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양성자와 전자의 스핀 방향이 같은 경우가 에너지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100만 년에 한 번씩 에너지가 높은 상태인 양성자와 전자의 스핀이 같은 방향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천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 차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의 파장이 바로 21cm 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주 공간의 어디를 보더라도 21cm 수소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1100만 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거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치더라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데, 그런데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냐면은 워낙 우주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때요? 수소 원자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21cm 수소선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21cm 수소선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요. 아닌 지역이 있겠죠. 그럼 어디가 많이 나오겠어요?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소의 밀도가 많은 곳이 당연히 21cm 수소선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의 나선 구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 공간의 성간 기체들, 수소가 가장 많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있는 성간 물질에서 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우주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나선팔에서 별이 잘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소선에 21cm 수소선이 세게 나오는 지역이 우리는 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선팔이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 활동인데, 이건 교과서에 있는 활동인데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넣었어요. 보시면 어느 특정한 위치를 향해서 태양계에서 봅니다. 우리 은하를 비켜서 어떻게 보아요? 시선 방향 A 쪽으로 봤어요. 자, 그럴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래프. 시선 방향에 따라서 수소선의 상대적 세기를 그리는데 중성수소가 우리 은하에 균일하게 분포할 때랑 집중적으로 분포할 때 어떻게 그래프가 나타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려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네, 이렇죠. 균일하게 분포하면 1번, 2번, 3번, 4번 어느 위치든 수소선의 상대적인 세기는 같아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지점에, 특히 뭐 1번, 2번, 3번, 4번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수소선의 세기가 더 세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요? 1번, 그러니까 만약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함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치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에서 수소의 상대적 세기가 세니까 거기에 중성수소가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성수소는 우리의 은하 구조를 봤을 때 어디에 제일 많냐면은 성간물질의 양은 나선팔에 가장 많으니까 여기에 나선팔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은 시선 방향 A라고 표시한 쪽으로만 봤는데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같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과 거리에 따른 분포를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은하 내부에 있는 중성수소 분포를 전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 우리 은하의 나선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설명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선팔에 중성수소가 풍부해서 별이 잘 생기는데 21cm 수소선을 관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이런 거예요. 가시광으로 보게 되면 막 M84 나선은하인데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모습이죠. 그런데 21cm 수소선으로 관측하게 되면요.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21cm 선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나선팔이 있는 영역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은하의 21cm 수소선 영상입니다. 약간 단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옆에서 본 모습이니까 어때요? 네, 빨간색으로 된 게 그 수소선이 센 건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 여기 나선팔이 있는 부분이죠. 은하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자,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일단 왼쪽 거부터 먼저 보시면요.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모든 방향의 21cm 선 세기를 관측을 해서 우리 은하의 중성수소 분포를 알아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윗부분에 보시면 한 요 정도 영역이 아무것도 없죠. 자, 이거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 때문에 관측이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은 가장 물질이 많아요. 우리 은하 내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성간소강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얻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뚜렷하지 않은데 사실은 저 은하 중심을 향한 방향뿐 아니라 반대편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조금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시선 속도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교과서에는 시선 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가 없어요. 왜? 시선 방향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와요? 다 0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순호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위치, 즉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책에서는 간단하게 시선 속도를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의미로 우리 고등학교 때는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 중심 방향은 상대적으로 은하 중심 반대편 방향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성간소강량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요. 왼쪽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라고 한 건데 21cm 수소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하고요. 나선팔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되게 신기하거든요. 뭐예요? 위에서 봤죠. 자, 우리가 아직 태양계조차 유인 우주선으로 제대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은하 바깥에서 우리 은하를 찍는다? 뭔가 이상해요. 이거 무슨 사진이겠어요? 예, 이거는 사진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었죠?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 실제 데이터와 상상력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상 자체, 이 이미지는 우리가 절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는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방법을 통해서 사진은 못 찍지만 결국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방향에 나선팔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한 다음에 이미지는 우리가 봤을 때 외부 은하 중에서 이렇게 막대 나선 은하의 모양을 잘 볼 수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찍은 게 아니라 이미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선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별의 공간 운동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별의 공간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별이 공간에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요. 별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심지어 G2에서도 행성의 운동을 얘기할 때도 아직은 별이 어떻게 되는 거를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별은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G1에서도 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굳이 별이 움직이는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선 구조, 즉 우리 은하의 어떤 움직임과 분포를 파악을 할 때는 별이 움직인다는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별이 움직여요. 근데 이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선 방향 속도와 접선 방향 속도를 관측을 해서 공간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태양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별이 A에서 B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A에서 B로 이동하는 속도를 공간 속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거를 시선 방향에 대한 속도와 접선 방향의 속도를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관측을 하게 되면 사실은 2차원적인 청구상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청구상의 각도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는 고유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유운동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청구상의 별에서 별이 1년 동안 움직인 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운동의 단위는 보통 어떻게 한다? 초 퍼 이어를 씁니다. 1년당 몇 초 움직였느냐. 뭐 라디안 퍼 이어를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각도를 초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식을 한번 보죠. 자, 나와라 식 시선 속도. 우리 시선 속도는 지구가 원해서 이미 도플러 효과를 구하는 걸로 했었죠.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광속 이렇게 하면은 시선 방향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선 방향 속도는 도플러 효과를 측정을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접선 속도는 어떻게 재냐면요. 고유 운동에다가 그 별까지의 거리를 곱해서 우리가 나타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면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고유 운동은 값이 굉장히 작아요. 값이 작아요, 보통. 그쵸? 그러니까 어떤 원 운동에서의 각속도로 생각을 할 수 있죠. 단위도 시간에 따른 초변화니까 각속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V는 R 오메가. 이게 각속도죠. 각속도 오메가. 그래서 접선 속도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은 접선 속도는 이 거리에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고유 운동이 사실은 각속도로 취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R 곱하기 고유 운동 이렇게 해서 V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사실은 우리 태양에서부터 A까지나 태양에서 B까지는 거리는 조금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별까지의 거리인 R하고요. 실제로 얘가 공간적으로 이동을 할 때 시선 방향, 접선 방향으로 나눠서 표현을 하더라도 이 VR이라고 표현되는 요 길이, VR 자체가 아니라 요 길이에 비해서 R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A까지 거리랑 B까지의 거리가 아주 정확하게는 다르지만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그냥 거리 R 그대로 쓰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식을 우리가 쓰게 될 거란 겁니다. 접선 속도는 고유 운동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수학에서 보면 L은 R 세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뭐 속력으로 바꾸는 V는 R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미분이 들어가니까 이건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고유 운동은 값이 작기 때문에 원 운동에서의 각속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 단위를 봤을 때. 그래서 V는 R 오메가 속력과 각속도의 관계에 요거에서 각속도 대신에 고유 운동을 넣어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위를 조금 맞춰줘야 돼요, 단위. 왜냐하면 우리가 접선 속도잖아요. 속도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단위로 표현을 할 거냐면은 킬로미터 퍼 세컨드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초 퍼 이어의 또 거리는 파세기죠. 그러니까 뭔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맞춰볼게요. 일단은 360도분의 2파이로 해가지고 이거를 바꿔줄게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연 단위를 뭘로 바꿔요? 킬로미터 퍼 세컨드로 해야 되니까 초로 바꿔야 되죠? 초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파색이기 때문에 이 파색에 해당되는 것들을 킬로미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초도 없애줘야 돼요. 초 없애주기 위해서 라디안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이게 라디안 초 곱하기 킬로미터. 초. 그러니까 라디안 어차피 단위가 없는 거니까 이게 킬로미터 퍼 세컨드의 단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곱해지게 있는 숫자들을 다 정리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4.7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접선 속도는 사실은 고유 운동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접선 속도를 킬로미터 퍼 세컨드 요 단위로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쓰기 위해서는 4.74에다가 고유 운동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고유 운동하고 그 거리에 대한 단위는 그대로 이 단위를 쓰면 돼요. 왜냐하면 별이기 때문에 거리의 단위 분명 파색으로 주어질 거고 고유 운동은 초표 이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단위 생각하지 않고 집어넣으면 4.74를 곱했을 때 나온 숫자가 킬로미터 퍼 세컨드 단위만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74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네, 속도의 단위를 킬로미터 퍼 세컨드로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고유 운동이 라디안 퍼 이어로 주어졌다면 그냥 여기에서 계산하면은 4.74 필요 없고요. 그냥 숫자 넣고 계산한 다음에 파섹 퍼 이어로 해가지고 접선 속도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 속도는 접선 속도하고 시선 속도 요걸 가지고 피타고라스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넣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은 뭐 강체회전, 차등회전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차등 회전이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은하 회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핵심은 뭐다? 우리 은하 중심 쪽에 가까운 별의 회전 속도가 먼 별의 회전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애가, 중심에 가까운 애가 빨리 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의 회전 속도 나와 있는데 요 X로 제가 표시하면 이쪽 방향이 중심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가까운 애들이 더 빨라요.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더 길게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요. 태양에 대한 상대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측 지점에 대한 상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빼주면 되죠, 그냥. 우리가 가는 속도의 길이를 요만큼이라고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돼요? 자기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걸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준다는 거니까 이만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요 정도 길이만 남죠. 그래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하고 나면은 상대 속도에 대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뭐냐면 B처럼 얻어진 태양에 대한 상대 속도를 시선 방향 성분과 접선 방향 성분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뭘 그렸냐면은 C하고 D를 그린 겁니다. 은경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L이라고 표현된 게 이게 은경이죠. 0이라고 표현된 거. 자, 은경은 은하 중심 방향을 0으로 놓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었어요. 지난 강의에서. 그걸 통해서 은경에 따른 시선 속도와 접선 속도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 접선 속도 그래프는 다루지를 않아요, 거의. 그래서 이거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빨간색도 점선으로 표현했으니까 얘도 그냥 참고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되냐? 시선 방향, 속도 성분만 보시면 돼요. 그럼 봤더니 음경이 0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를 가지고요. 90에서 180도까지는 마이너스를 갖고 180에서 270까지는 플러스, 270에서 360까지는 마이너스 시선 속도를 갖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0도에서 90도 사이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 태양이 움직이는 것보다 그 별에 해당되는 녀석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죠. 자, 빨리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성분이, 시선 속도 성분이 플러스로 나와요. 그럼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애들은요, 우리 태양의 길이를 이동거리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별의 이동은 훨씬 더 짧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쪽으로 더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예요. 반대로 180에서 270으로 가면 어떻죠? 마찬가지로 90에서 180도처럼 이 별의 속도가 느려요. 자, 느린데 얘는 위치적으로 볼 때 우리 공전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느리니까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270에서 360도요. 속력은 더 빨라요. 0에서 90도처럼 똑같이 더 빠른데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는 시선 방향 속도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 곡선 형태의 모양을 나타나게 되는 게 시선 속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나선파를 구성하는 21cm 수소선을 관찰을 해서 스펙트럼의 세기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 은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서 중성수소가 많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도플러 효과를 분석을 하면은 실제로 시선 속도의 어떤 값들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도 알 수 있고 나선팔의 형태와 밀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물론 회전 속도하고 나선팔의 형태 및 밀도를 이해하게 되는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원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은경에 따라서 시선 속도의 부호가 정해지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건 어디 한정이다? 이 그림 한정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같은 은경이라고 해도요. 내가 관찰하고 있는 별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시선 속도의 부호는 사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왜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그래프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시선 방향으로 A, B, C, D 위치에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수소선이 더 강하게 나왔어요. 21cm 수소선이. 그리고 각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그때의 시선 속도와 수소선의 상대 세기를 나타낸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다 했었죠. 시선 속도, 도플러 효과로 파악을 하고 수소선의 상대 세기는 우리가 관측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냈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나와라. 자, 다 나왔어요. 한 번에 띄웠는데 회전 속도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A, B, C, D. 자, 결과가 나와 있지만 결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럼 헷갈리니까 없애고 다시 얘기하면요. A, B, C, D 지점에서 사실은 회전 속도 누가 더 크냐? 자, 회전 속도는 누가 더 커요? 사실 이 그래프가 없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 회전 속도는 은하 내에서 회전하는 속도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은하 중심에 가까운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는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B하고 D는 같지만 C보단 작아야 되고요. 얘네들은 A보다는 커야 됩니다. 아, 그리고 A까지 가기 전에, 네, 중요한 게 태양계가 여기 있죠? 태양계. 그러니까 C, B, D 이 지점은 태양계보다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야 되고요. A는 더 느려야 된다. 이게 이제 회전 속도였죠? 그러면 청색 편의하고 적색 편의가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 그래프에 답이 나와 있어요. 청색 편의는 A, 그 다음에 적색 편의는 B, D, C죠. 자, 이유가 뭐겠어요? 자, 이 방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B가 태양계보다 빨리 움직이고요. C도 더 빨리 움직이고요. D도 더 빨리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 가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얘네들은 우리가 볼 때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방향 지금 요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왼쪽으로 그려져 있죠. 그때 BCD는요. 태양계보다 빨리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멀어지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A는요. 태양계보다 더 느려요.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또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갔어요. 그럼 같은 지점에 D, C, B가 있다고 치면 태양보다 BCD가 더 빨리 움직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양으로부터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죠?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은하 중심에 대해서 도니까 뭐 이쪽 방향이라고 치면 이렇게 공전하니까 결국엔 얘네들은 이쪽으로 오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A는요. 속도가 더 느리죠. 그러니까 얘는 태양이 도는 속도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는 더 느리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결과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그린 거지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누가 더 빠르다라는 걸 이해를 해서 위치에 따라서 더 가까이 오는지 멀어지는지를 통해서 부호를 정할 수 있다. 요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시선 속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수소선의 상대적 세기를 갖고 한 겁니다. 21cm 수소선을 관측을 해서 그러니까 B하고 D 지점의 상대적 세기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선팔이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하고 C는 뭐다? 나선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B하고 D는요 아까 거리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B하고 D 지점의 시선 속도가 다르다는 것들을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셔도 고등학교 때는 그걸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아주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봤을 때 누가 더 가깝냐면요, D가 B보다 가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시선 속도라는 건데 사실 벡터로 따져가지고 어떤 특정 방향에 대한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하학적인 요인 때문에 D의 시선 속도가 B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따지진 않아요.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저게 값이 봉우리가 약간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석은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태양에서 관측한 각 지점의 시선 속도라는 거 결국 뭐냐면은 각 지점의 시선 방향 속도에서 태양의 시선 속도를 뺀 겁니다.
그래서 그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전속도 분포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표는 각 시선 방향 세타, 여기 세타1, 세타2 있죠? 그거에 따라서 관측한 21cm 수소선의 파장 중에서 최대로 변이된 파장값 람다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때 정지 상태에서의 수소선은 요 값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화량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최대 시선 속도인 Vmax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Vmax. 자, Vmax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우리 이미 다 알아요. 자, Vmax. 시선 방향의 속도인데 최대니까 Vmax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시선 방향 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광속에다가 뭐 하면 돼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도일 때 구해보죠. 그러면 광속 3 곱하기 10의 5승 km per second고요. 곱하기 자 람다 제로 지금 20도일 때니까 21.116이죠. 그 다음에 21.116에서 정지 상태의 파장이 21.106이네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의 5승 그 다음에 21.116에 0.01이죠. 그러면 대략 한 7분의 1쯤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이거 대충 하면은 142km per second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세타가 20도인 경우에 대해서 봤을 때 그쪽에서 관측되는 최대의 시선 속도 Vmax는 142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초속. 그러면 이거를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모두 계산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인 세타 1은 뭐하고 같아요? 사인 세타 1은 요 분홍색 그래프죠? R 스타 이거 태양까지 거리죠? 은하 중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 이게 R1 이 R1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은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리고요. 사실은 이 Vmax가 나타나는 거리는 결국에는 뭐예요? 네, 만약에 R1에 해당되는 요 위치에서 나타나는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특정 시선 방향으로 보게 됐을 때 R1이라고 표현되는 그 반경의 원을 그렸다고 하면은 그 세타 방향으로 봤을 때 접선 방향 그러면 이 R1 지점에 해당하는 요 교점이 되겠죠? 여기에서 바로 Vmax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Vmax가 나타난 지점이라는 것은 해당 각도에 대해서 직선을 딱 그어요. 그러면 은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Vmax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해당 각도 세타에서 거리 r을 반경으로 하는 원에 접하는 접선과의 교점을 여기 제가 이렇게 여기 x라고 해볼까요? x라고 하면 이 x가 Vmax인 지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Vmax를 실제로 구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 그럼 Vmax가 나타나는 지점이 은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을 구해라. r 구하면 되죠. 아까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를 다 했죠. 이 r은 어떻게 구해요? 중심에서부터 태양계까지의 거리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해당되는 각도 세타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태양이 은하 중심에 대해서 Vx의 속도로 했는데 지금 여기 그림처럼 여기 넣을 수가 없어서 한 건데 이걸 Vs라고 하지 말고 태양의 표시인 V땡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의 속도로 회전을 한다. 그러면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인 지점에 실제 회전 속도를 알고 싶은 거죠.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VS가 아니라 V땡 태양 표시 이게 220입니다. 그럼 실제 회전 속도를 알아야지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실제 회전 속도는 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하는 것과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모두 반영해야지 실제 회전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뭘로 한번 해보냐면은 세타1에 돼 있는 이 R1에 해당되는 이 분홍색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거의 평행하게 나아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수직 방향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뺄게요. 얘가 세타1입니다. 지금 여기랑 지금 평행하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VR1, R1이기 때문에 VR1이라고 지금 표현했고요. 이 그림에서는 일반화시켜가지고 질문에서는 VR이라고 쓴 겁니다. 지금 제가 R1에 해당되는 걸 갖고 했기 때문에 질문에서 VR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상에서는 VR1을 구하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결국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분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지점에서 Vmax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거는 관측한 거고 우리의 이동 방향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V땡이라고 하는 게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 VR과 관련된 성분으로 바꿔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이쪽 방향으로 해당되는 힘이 속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좀 글씨가 이상하네요. 얘는 첨자인데 다시 한번 글 쓰겠습니다. V 땡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V 땡이 이거고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꺾이니까 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VR1이라고 하는 거는 Vmax에다가 V 땡 사인 세타 요걸 빼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거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Vmax라는 게 결국 관측값인데 이 Vmax가 뭐였다? 실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를 반영한 거죠. 네, 제가 순간 착각해서 잘못 적을 뻔했습니다. 혼동을드려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Vmax가 VR에서 V 태양 사인 세타를 빼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VR은 어떻게 구해요? VR은 Vmax에서 더해주면 되죠. 이항시켰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한 거 앞에서부터 쭉 해왔던 과정대로 하면은 Vmax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요. 앞에서 질문 1번에서 아예 계산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각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넣으면은 실제로 은하 중심의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그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은하 회전 속도 곡선을 얻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이걸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청색 점선이 있죠. 이거는 우리 은하의 질량이 중심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이론적인 예측 곡선이고요. 적색으로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이게 실제 회전 곡선입니다. 이 경향을 잠깐 보면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뭐 1km파섹이라고 하는데 뭐 1km까지 안 될 수도 있죠. 요 정도니까. 근데 어쨌든 대략 1km라고 하면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해서요. 최대 피크점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3km가 여기인데 감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를 보시면은 태양까지 가기 직전까지 여기까지는 증가를 하고요. 다시 태양 부근에서는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그러다가 13K, 13km/s부터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구역으로 나눠서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은하 중심에 가까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한 부분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보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보면은 일단은 태양은 8.5kpc 정도 거리가 돼요. 요 정도. 그래서 속력은 세로축의 값을 읽으면은 약 220km/s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심핵 부분. 아까는 1kps이라고 했지만 사실 더 짧았죠? 약 300파섹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강체 회전을 합니다. 강체 회전은 뭐예요? 이거 고체죠, 사실은. 고체들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각 속도가 일정하니까 일정하게 나타나는 회전을 우리는 강체 회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강체 회전은 중심부 부근에서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중심부 부근이 물질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거의 고체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영역이고요. 또 한 가지 영역은요, 바로 케플러 회전을 하는 영역입니다. 케플러 회전을 하는 영역은요. 교과서에서는 8에서 10kpc, 그러니까 태양계 부근 전후로 케플러 회전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에서 3km도 거리에 따라서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케플러 회전이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지만 이제 우리는 태양계에 있기 때문에 태양계 부분이 더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요새 교과서 지금 교육과정에서 서술을 할 때는 케플러 회전을 하는 영역을 여기는 저희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요.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태양계 전후, 여기를 케플러 회전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 케플러 회전이라는 건 뭐냐면 케플러 법칙을 잘 만족하는 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플러 법칙을 잘 만족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중심 부분에 질량체가 있죠. 케플러 회전은 사실 타원 운동을 하는데 태양이라는 게 우리가 태양계로 적용을 하면 초점에 있잖아요. 근데 태양계의 대부분의 질량이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플러 법칙을 만족한다는 건 뭘 깔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질량이 중심 부분에 몰려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플러 법칙을 만족하는 이 케플러 회전을 하는 영역은 뭐예요? 물질의 분포가 은하 중심에 몰려 있다라고 했을 때의 형태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영역들 있죠? 제가 동그라미 친 이런 영역들은 왜 이런 분포를 갖고 있는지 아직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 제가 지금 체크 표시한 이 파란색, 분홍색 영역과 더불어서 이 세 번째 영역. 은하의 회전 속도가 일정한 영역. 여기 이렇게 세 군데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은하 중심에 몰려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회전 속도가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깥쪽으로 가면은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회전적인 양상을 조금 보면요.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을 갖게 되고요. 이게 물질이 그 은하 중심에 몰려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부는 강체 회전을 하니까 V가 R에 따라서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V가 감소하는 이 케플러 회전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질량 분포는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게 된 경우에는 바깥쪽이 일정한 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은 외곽 지역에 어떤 질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나옵니다. V가 일정하려면 M이 R에 비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암흑 물질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관측했을 때는 은하가 중심부가 밝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관측된 것만 생각을 하면. 근데 실제로 관측해서 분석을 했더니 은하의 회전 곡선이 V가 일정해지는 형태가 외곽 부분에 나타난다. 근데 이게 V가 일정하려면요. 질량이 아래따에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질량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관측이 안 되니까 이걸 암흑물질이라 부르자라고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정량적으로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차등 회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회전 속도가 계속 변하잖아요. 은하 물질 분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원 운동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R제곱 GMM은 R분의 MV제곱. 이거는 원 운동할 때 힘의 평형을 이루는 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V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 M 내부라는 거는 그 특정한 지점까지 안에 있는 모든 질량을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만 적분의 형태로 그냥 표현을 했어요. 이 적분의 형태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아까 그래프에서 이런 관계들 V가 R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낸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M이 R의 3승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V가 R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그럼 M은 일정하다. 이런 관계들을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뭐 정확하게 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제가 하기 위해서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요런 뭐 적분이 나오고 막 계산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V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밀도가 일정하다.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 로우 값이 일정하죠. 자, 그럼 나와라. 이 로우 값이 일정하게 되니까 얘는 그냥 상수예요, 상수. 자, 상수면은 R에 대해서 적분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R제곱은 적분하면은 3분의 1 R 3승이 되죠. 그리고 이게 R이고 0이니까 0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R분의 R 3승이니까 R 제곱이고 그래서 2분의 1승에서 R 제곱이니까 이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 얘는 다 상수니까 V는 R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체 회전을 한다는 건 뭐예요? 로우가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V는 R 오메가죠. 그러니까 V가 R에 비례하니까 오메가는 그냥 상수처럼 나온다. 이게 강체 회전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밀도는 질량을 반경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상수예요. 상수. 일정해요. 그러니까 m은요. R 3승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그래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하 중심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도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죠? 여기가 R제곱의 로니까 R제곱이 날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R에 대해서 족분하면요. R만 튀어나오겠죠. R.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서 로 R이 된 거예요. 근데 밑에 R이 있으니까 R 날라갔죠. 그러므로 남는 거는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R이 없어요. 그러니까 V가 일정해집니다. 그러니까 V는 R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R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봤을 때 관측을 통해서 바깥쪽에 속력이 일정하게 나왔다는 거 그건 뭐예요? 물질, 분포를 생각해보면 밀도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질량으로 표현해보면 아까처럼 똑같이 로는 R 3승의 M이잖아요. 근데 로가 어떻게 됐어요? R 제곱분의 로로 표현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M은요, R에 비례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점점 질량이 커진다? 그러니까 질량체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이 중심 부근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 케플러 회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케플러 회전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유도를 해보면 P제곱은 V분의 2파이R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이거는 R3승이 되죠. P제곱이 R3승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케플러 3법칙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식이고요. 주기하고 속력의 관계. 그러니까 얘를 갖고 정리를 해보면요. V제곱분의 1은 결국에는 R이죠. 그러니까 V는 R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비례한 겁니다. 나와라.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태양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특별히 이제 M은 어떻다 관계를 말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의 질량이 중심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벗어나면요. 질량은 거의 일정하게 똑같아야 돼요. 질량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만족하게 되어야 된다. 이게 어디다? 태양계 부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전 양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질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별의 질량만을 계산해서 중심부에서 8kPa까지 우리 은하의 질량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이거 뭐야? 케플러 3법칙을 변형한 거죠. 케플러 3법칙 P제곱은 4파이 G 제곱에 여기 A 3승 들어가고 G에 이제 M1, M2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기본 원형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태양까지 질량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은 제가 안 할게요. 보여드리면은 10의 11승의 태양 질량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크죠. 우리 은하의 질량을 8kPa 거리까지만 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크기가 8kPa이 아니죠. 이거는 태양계까지가 대략 8.5kPa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은하 영역을 약 16kPa 정도로 보고 얘기하면은 은하의 회전 속도를 갖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230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만류인력과 구심력이 같다는 어떤 기본식 있죠. 이거를 정리하면 스몰 m이 날아가니까 질량은 G분의 RV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값이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차이가 어느 정도죠? 8kPa까지 거리 이용해서 된 질량보다 16kPa까지 거리로 잰 게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태양까지 질량을 잰 것보다 태양에서부터 그 바깥에 있는 질량 거의 비슷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하 중심에 질량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에도 질량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계산하는 걸 보시면은 제가 직접 계산 안 하고 보여주기만 했는데 계산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는 케플러 3법칙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kPa까지의 거리까지의 질량도 마찬가지로 회전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래처럼 만류인력은 구심력하고 같다는 수식에 넣어서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경우를 다르게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별의 질량만을 고려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중요한 표현인데 바로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우리는 광학적 질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밑에 회전 속도를 이용했다. 이거는 역학적 질량을 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심부 부분에서는 어차피 보이는 걸 가지고 하는 거랑 차이가 안 나는데 끝에 부분까지 가면은 만약에 내가 광학적 질량을 재면요. 사실은 이 값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왜? 바깥쪽으로는 보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회전 속도를 구하면 역학적 질량은 이만큼은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역학적 질량이 과학적 질량보다 은하를 쟀을 때 더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인 암흑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약 이 정도가 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보통 물질, 즉 보이는 것만 갖고 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암흑 물질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 그래서 이것도 약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관측 가능한 물질의 질량은 전체 은하 질량의 10%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봤더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로 설명을 한 거죠. 역학적 방법으로 잰 게 광학적으로 된 것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아래 그림은 뭐냐면 다른 외부 은하도 똑같이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요소를 고려해서 회전 속도를 나타내면 요런데 어차피 토탈이니까 요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벌지만 생각하면 케플러 법칙을 잘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중심 부분은 강체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V는 아래 비례해요. 그런데 결국 중간의 모양은 좀 다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가면 끝에 부분이 되면요. 다 속력이 변하지 않은 일정하거나 같는다. 즉 모든 은하들은 암흑물질 다 갖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긴 시간까지 우리 은하의 나성 구조를 파악을 하는 방법과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구과학 2에서 은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내용으로는 마지막 강의가 되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